확실히 우리 아이들의 어휘력 정말 떨어지고요. 문해력 정말 떨어져요. 읽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요. 한 지문이 통째로 날아갑니다. 직접 스스로 읽고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선생님이 대신해줘요? 책을 많이 안 읽어도 수능 국어 1등급 고득점자들은 굉장히 많아요. 국어 개념을 어디서 공부해야 되냐면 학교 국어 교과서입니다. 그 학습 목표를 내가 읽어. 엄마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안 읽어서. 그렇게 말하고 싶겠죠. 되돌아갈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책을 많이 안 읽어도 수능 국어 1등급 고득점자들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1994년도부터 지금까지 어쨌든 반복되어 온 시험이에요. 변하지 않는 국어의 개념과 그리고 문제 유형이 있어요. 정말 개념을 정리하고 유형으로 접근하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읽는 연습을 지금 수험생일 때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의 독해력, 지문 분석력, 그다음에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실력은 충분히 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책을 많이 안 읽어서 이미 이 생망이야, 이번 생은 틀렸어 이런 생각은 절대 버리셔야 돼요. 괜찮아요. 9등급에서 시작해도 1등급을 찍는 학생이 있어요.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9등급도 1등급 되지 말란 법 없는 수능 국어 공부법. 아, 진짜 너무 뻥이 심하다. 너무 극단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실제 수강 후기입니다. 이 수강 후기는 우리의 시그니처야. 이 수강 후기를 덮어쓰기 할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야 돼라고 얘기를 합니다. 몇 구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을 처음 접했을 때 저의 점수는 28점, 9등급이었습니다. 그렇지만 6개월간 매일같이 강의를 듣고 복습을 하고 과제를 하고 지우고 풀고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 제 점수는 80점대로 올랐고 처음으로 3등급을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수능 시험 날이 됐죠. 드디어 국어 채점 시작. 저는 98점, 1등급을 받았습니다. 채점을 하고 난 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어요. 제가 뭘 해냈다는 생각에. 그래서 저는 제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간호학과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학생이 특별하냐고요? 특별하죠. 9등급은 특별합니다. 1등급보다 어려운 게 9등급이에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9등급이었겠죠. 그런데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를 했을 때 이루어지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공부하면 될 것인지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제 요령은 안 통합니다. 여러 가지 어떤 강의들에서 선생님들이 분석해서 적용하면 이렇게 풀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여러 가지 팁들로만은 될 수가 없는 그런 국어 시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스스로 읽고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스스로 이렇게 사고하면 안 되는구나 그거를 부딪혀서 바닥에 넘어져도 보고 스스로 그런 과정을 다 겪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읽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요. 한 지문이 통째로 날아갑니다. 지문을 제대로 못 읽으면 문제 정답들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화면 한번 준비해 봤어요. 2018학년도 9월 모의평가 과학 지문의 첫 문단의 그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에요. 자, 이게 딱 두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고전역학에 따르면 물체의 크기에 관계없이 초기 운동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일정 시간 후에 물체의 상태는 정확히 측정될 수 있으며 배타적인 두 개의 상태가 공존할 수 없다. 하지만 20세기에 등장한 양자역학에 의해 미시세계에서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들이 공존할 수 있음이 알려졌다. 자, 이걸 아이들이 수능 시험장에서 딱 읽고서 뭔 소리야? 이거를 멍하니 눈은 글자를 읽는데 머릿속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라고 하면요. 안 되는 거죠. 자, 우리 아이들은 이 문장을 읽으면서 생각을 했어야 합니다. 내가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이 뭔지 모르는 것은 괜찮아요. 당연해요. 우리가 수능 시험장에 가면서 고전역학, 양자역학을 알아서 가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까? 우리한테는 그런 의무는 전혀 없어요. 배경 지식이 없어도 되는 것이 바로 수능 국어 영역이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은 이 두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나는 이걸 가지고 어떤 의미를, 어떤 생각을 했어야 하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먼저 여기에서는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이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다르구나. 이걸 아셨어야 돼요. 그걸 챙기셨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거, 배타적인 두 상태가 공존할 수 있구나. 배타적, 이 정도 어휘, 이 정도 단어의 의미는 사실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 어휘인데 모르는 아이들이 정말 많았던 거죠. 이걸 보면서도 느낌적으로는 아는데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 내가 원어민이라서 읽기는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당최 모르겠어. 이런 아이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배타적이란 건 뭡니까? 서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서로 반대되고 배척하고 밀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해요. 배타적인 두 상태가 공존할 수 없음은. 그런데 이에 비해서 양자역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 미시세계. 사실 미시적이라는 말도 아이들이 알아야 하는 어휘력 수준입니다. 미시, 아주 작은 것의 세계. 그러니까 아마도 원자, 분자, 전자 요 정도의 세계가 되겠죠. 그 세계에서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가 공존할 수 있다고? 이렇게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에서 주장하는 바를 그 핵심을 파악해내고 둘이 뭐가 다른지를 파악해내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를 예측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는 것. 그냥 눈으로 글자만 읽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면서 사고하면서 예측을 하면서 읽는 것, 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선생님이 대신해줘요?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죠. 제가 아이들을 보면서 항상 그렇게 말해요. 선생님이 너한테 다 해줄 수 있어. 개념도 알려주고 문제 유형도 알려주고 이런 유형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푸는 거야. 방법도 알려줄 수 있어.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너 대신에 유일하게 못해주는 것은 너 대신에 생각해주는 거야. 그 생각은 네가 해와. 나머지는 선생님이 알려줄 테니까 생각은 네가 해야 돼. 너의 도움이 필요해. 나 혼자서는 네 성적을 올릴 수가 없어.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걸 아이들이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해줍니까? 선생님이 같이 갑니까? 해설지가 같이 갑니까? 수능 시험장에. 아이들 혼자 갑니다. 혼자 가는 녀석이 생각하는 힘을 지가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에만 얽매여 있고 해설지만 열심히 본다고 해서 실력이 올라가지가 않겠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근데 확실히 우리 아이들의 어휘력 정말 떨어지고요. 문해력 정말 떨어져요. 저도 고민을 해봤거든요. 왜 이러지? 아, 역시 영상 시대라서 그래. 나이 때는 뭐 궁금하면 네이버라도 찾았지. 얘네는 다 유튜브야. 이런 생각도 하지만 또 한편 아이들의 학습의 환경을 봤을 때 와, 선생님들이 너무 친절하다. 그리고 그 친절함의 정점에 나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반성을 했습니다. 어머님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의 학교 교과서 있잖아요. 국어 교과서뿐만이 아니라 사회 교과서, 과학 교과서, 역사 교과서, 심지어 수학 교과서까지 전부 다 비문학이에요. 근데 학교에서 보면은 모든 선생님들이 수업 준비하는데 너무 바쁘세요. 다 프린트물을 만드십니다. 수업 자료를 만드세요. 내가 수업 시간에 교과서 펴봐. 교과서로만 수업을 하면 왠지 성의가 없게 느껴져요. 프린트물에다가 개조식으로 딱딱딱딱 정리해서 1번, 기억, 니은, 디귿, 표 만들고 도식 만들고 그리고 구멍 빵빵 뚫어놔야지 애들이 수업 시간에 안 졸고 그 빈칸 메워가면서 수업 따라오잖아요. 그리고 그 빈칸 메워서 요거 제출하면 이거 수행표가 점수가 되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그런 자료를 안 만든다? 교사인 저부터도 뭔가 해야 할 일 안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교과서 힘들게 보지 않아요. 정리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아이들 초등 자녀 두신 부모님들 생각해 보세요. 중등 자녀 두신 부모님들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집에서 교과서로 공부하던가요? 아니요. 문제집이요. 문제집을 펼쳐보면요. 맨 앞에는 개념 정리가 되어 있어요. 너무 친절하게 딱딱딱 포인트를 탁탁 잘라서 넣어 놓았고 색깔 넣어서 눈에 딱 우리 국어 시험은요. 흑백입니다. 흑백. 빨간색 펜도 못 쓰게 해요. 연필 샤프랑 그 컴퓨터 사인펜 딱 흑백. 저는 제발 수능 시험장에서 형광펜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컬러를 써가면서 너무나 친절하게 정리되어 있는 그 문제집들. 학교에서도 개조식으로 정리된 그 프린트물들. 너무 편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교과서가 비문학 지문이야. 그러니까 아이들,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를 두신 어머님들은요. 아이들이 교과서를 읽도록 하세요. 너무나 좋은 책들 많지만 교과서가 바로 가장 좋은 아이들의 국어 공부의 재료가 됩니다. 고등학생들이요. 제발 문제집 앞에 있는 그 개조식 그걸로 공부하지 말고 저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교과서를 가져다가 그 수능 특강 앞에 있는 문제집들 앞에 있는 그 개조식처럼 그걸 내가 내 노트에다 정리를 하세요.
그게 개념 정리입니다. 그게 나의 개념 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문단별로 끊어서 이 문단의 핵심 내용이 무엇일까 단어 하나라도 적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세요. 근데 그게 문제집에 다 있잖아요. 그거 해준 거를 읽고 있잖아. 해준 거 읽는 거 기억 안 납니다. 내가 해야지. 그러면서 사회 성적도 올라가고 국어 성적도 같이 올라가고. 그래서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국어 영역 점수가 올랐는데요. 사탐 점수가 같이 올라요. 그거야. 자, 그렇게 문해력을 기르기 위해서 교과서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읽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귀찮아도 다시 한 번입니다. 고2들도 뭔가 이제는 효율적인 수능 국어 공부 방법으로 가야 돼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개념과 유형을 먼저 정리하고 그다음에 기출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개념이란 것은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공부합니까? 너무 막연합니다. 막연하죠, 그렇죠? 국어는 출발점이 어딘지 몰라요. 자, 우리 아이들이 개념을 국어 개념을 어디서 공부해야 되냐면 학교 국어 교과서입니다. 선생님, 국어 교과서 너무 방대한데요? 국어 교과서에서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요. 대단원 있고 소단원 있죠? 소단원 밑에 1, 2, 3 혹은 점점점 학습 목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내신도 잡는 비법이에요. 교과서에는요. 학습 목표가 있고 그것은 교육과정에서 성취 기준이라는 것에 미리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는 이 아이들이 이 교과서에서 이 작품을 가지고 이 글을 가지고 이걸 공부해야 됩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그 학습 목표를 가지고 결국에는 내신 문제를 냅니다. 그 학습 목표를 가장 잘 풀어놓은 것이 교과서의 학습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우리 초등학생들부터 중학생, 고등학생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까지는요. 솔직히 말해서 수업 시간에 아무도 학습 목표를 안 읽습니다. 그 학습 목표를 너만 읽어. 꼭 읽으세요. 학습 목표를 확인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들어가기 전에 그 학습 목표를 먼저 확인하세요. 2학년, 3학년들은 교과서를 그렇게 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개념을 정리해 놓은 하나의 교재, 하나의 강의를 공부하는 것이 사실 가장 빠른 길이에요. 제가 개념의 나비 효과라는 개념 강의를 2010년에 시작을 했어요. 고1 수업을 계속했기 때문에 정말 국어 상하에 대해서는 완전 전문가. 임고를 본 지도 많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 전문가. 항상 국어를 아이들과 정말 가지고 놀았죠. 2010년 이전의 기출문제들 빨래 짜듯이 쫙쫙 짰습니다. 탈탈 털었어요. 교과서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개념을, 그리고 기출문제 개념을. 그걸 그냥 체계를 잘 잡아서 아이들이 이해하기 좋은 순서대로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개념의 나비 효과라는 그런 교재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습니까? 딴 데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교과서. 교과서를 제대로 공부하고 교과서의 학습 목표에서 얘기한 거, 그게 바로 국어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매해 바뀌는 지문에 집중하지 말고요. 그 매해 바뀌는 그 지문들을 가지고 어떻게 무엇을 묻는지, 그게 무엇이다? 개념과 유형이다. 이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수험생들은요, 매일매일 최소 한 개 지문을 강의의 도움 없이, 해설지의 도움 없이 스스로 꾸준히 풀어나가는 것이 정말 제대로 된 국어 공부 방법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부모님들, 제가 EBS에서 있으면서 정말 많은 아이들의 사연들을 받지 않습니까? 수강 후기 게시판으로, SNS, 쪽지로, 이메일로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피드백으로 가장 많이 해야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바로 너 자신을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지 마. 네가 살아가면서 너에게 스스로 해줄 수 있는 가장 나쁜 것이 너를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는 거야. 이 말을 저는 가장 많이 해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아이들은 이미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다른 친구와 비교하면서 살고 있어요. 옆에서 어머님이, 아버님이 야, 걔는 이렇게 비교를 해버리면요, 우리 아이들은 기댈 데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아이들의 가장 큰 고민은요, 성적이랑 부모님이에요. 모르셨죠? 특히
아들을 둔 우리 어머님, 저도 아들 둘 엄마거든요. 심히 미래가 걱정됩니다. 자, 그렇지만 아들을 둔 어머님들은 아이가 집에 오면은 방에 들어가 엄마 관심도 없는 것 같아.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 성적과 그다음에 부모님의 나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답답할 때 정말 치밀어 오르지만 참으시고 괜찮아, 괜찮아, 너 하겠더라, 하면 되겠던데? 잘할 수 있어. 요렇게 한마디 해주신, 특히 평소에 그런 말씀을 안 하시다가 해주셨을 때 우리 아이들 감동받지 않을까요? 나를 믿어주는 누군가가, 그것도 그 누군가가 내 가족이라면요, 아이들 부모님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라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그리고 이번 주만큼은 아이한테 너 잘하고 있는 것 같더라, 이렇게 한마디라도 전해주시면서 격려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조금 행복하게 그렇게 국어 공부를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 노력의 과정들이 정말 수능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더 큰 세계에 나갔을 때 내가 예전에 그렇게 노력해 봤으니까 이것도 해낼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전해드린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